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 제작군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토크아이티와 앵커와 함께 저희가 김서영의 AI 레이 데이터 오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회차입니다. 3회차 AI 데이터 레이디니스 구축을 위해서 기업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또 실전적인 운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앵커의 김서영 그룹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구장님이 데이터 쪽 오래 하셨잖아요. 아, 네. 그럼 요새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15년 전인가 네. 빅데이터 나왔을 때도 네, 맞습니다. 그때도 데이터 중요하다 해가지고 네네. 데이터 막 모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때하고 네. 지금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좀 이렇게 좀 경험 다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2012년에 이제 빅데이터가 처음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때 이제 막 3V 이러면서 실제로 그때 빅데이터 중요성 얘기하고 막 컨퍼런스 많고 세미나도 엄청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잘 보시면 그때 주도했던 플레이어들은 IBM, 시스코, 그다음에 DB2, 네. 이런 같이 빅데이터 스토리지. 그렇죠. 약간 보면은 서버 업체, 네. 네트워크 업체, 그다음 메모리, 디스크 이쪽 업체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이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막 했던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긴 다 팔아먹고 있으니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두가 된 게 BI 업체들이 딱 뛰어든 거예요. 오케이. 이게 모아놓은 거를 잘 분석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I 도구 들어와야 돼요. 해서 또 BI 업체들이 또 열심히 또 컨퍼런스하고 세미나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 뭘 해야 될지, 뭘 분석하고 뭐 어디다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전환 이러면서 좀 약간 물타기도 갔고 그래서 이제 AI가 사실은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은 실제로 챗GPT 열풍이 불면서부터 이제 한 2022년,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막 뭔가 될 것 같이. 근데 이제 한계가 있었죠 또. LLM 기반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시밀러 기반이잖아요. 비슷한 걸 찾아주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2022년이니까 벌써 요새 되게 많이 지나간 거든. 얼마 안 된 건데 23년, 4년은 제 기억에는 토크아이티에도 프라이빗 LLM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회사 내 LLM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LLM 구축 사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거 안 되네 하니까 그다음부터 나온 게 또 레그예요, 레그. 그죠? 그쵸. 벡터 DB 해가지고 그러면 다 될 것처럼 옛날 빅데이터처럼 야, 다 집어넣으면 그게 안 됐죠, 잘.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연구를 많이 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점점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LLM 나왔을 때는 아시겠지만 그 세종대왕님 맥북 투척 사건 이런 거 설명해줘. 그럼 진짜 설명해줬거든요. 그걸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지금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실시간성으로 데이터에 대한 것도 수집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업에서는 더 중요한 건 기업이라든가 기관에서는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이거 갖다가 과연 쓸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AI가 잘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모델을 쓰든 요즘에 모델들이 다 좋아졌어요. 성능들이 다 좋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되고 애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년 전에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모아만 놨지 이 데이터 현재 있는 LLM처럼 이런 AI처럼 똑똑한 애가 없었잖아요. 그쵸. 모아만 놨지. 근데 지금 똑똑한 애가 있는데 이 똑똑한 애가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 똑똑한 애가 얘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의미나 이런 것 그래서 온톨로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데이터 준비하는 것도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AI가 잘 쓸 수 있게 어떻게 준비해 주는 게 좋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준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성도 다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관계에 대한 어떤 의미도 부여를 해야 되고, 그 의미하고 관계를 갖다가 다 뽑아내서 거기에 대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같이 알려줘야지 네. AI가 좀 더 많은 그 좋은 많은 일을 할수 결과들을 있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네. 잘 의사결정하고 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데이터를 잘 모아놓고 잘 준비했다면 네. 지금 AI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태생이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 AI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AI 레디 데이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AI 모델이나 네. AI 에이전트가 쓰기 직전까지 다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앵커와 같은 네. 이런 데이터 전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요즘 같이 이제 기업들이 예전처럼 15년처럼 이거 하도 장비만 다 사면 됩니다. 이거 쓰세요. 이런 거 이제 아니까 이제 그쵸.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네네. 아니까 데이터 중요한 건 알고 그래서 온톨로지도 요새 많이 뜨는 것 같고 기업에서 네, 많이 관심 맞습니다. 많이 가는 네. 이런 상황은 되게 좋은 거네요. 앵커 입장에서는 저희 좋지만 힘들죠. 계속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AI를 갖다 가지고 네. 회사에 당면한 문제를 갖다가 저 해결해 볼까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과제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를 재구성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AI가 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AI가 잘 쓸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관계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의미도 분석할 수 있게 의미 전달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관계와 의미를 갖다가 밸런스 있게 맞춰줘서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지 AI 모델이 됐던 AI 에이전트가 됐던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기업의 임직원들은 네. 의미 관계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네. 알고 있잖아요. 네. AI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관계 거기까지 좋은데 의미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 나오게 된 거고요.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구성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서 하나가 이제 그래프DB가 나온 거고, 네. 그래프DB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톨로지를 RDBMS 기존 그 오라클이라든가 이걸로도 구성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제약적인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답은 이거다 저거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이걸 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키텍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니까 이 발표 자료 제목이 AI 데이터 레디스를 위한 체크포인트와 실제 운영 전략이라는데 네. 이 체크포인트와 실제 운영 전략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굴장이 그동안 이제 필드 경험 하시면서 한 것들 약간 정리하신 것 같은 거겠네요, 오늘 보면. 네, 저희 이제 회사 구성원들이 실제로 직접적, 간접적 겪은 내용들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쌓여있던 노하우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제목은 되게 딱딱하지만 네. 내용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네.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어떤 데이터 AI 레디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준비도를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네. AI를 활용하는 목적을 뭐냐 도대체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AI한테 뭘 시킬 거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목적을 먼저 확실하게 디파인하자.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갖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성을 만들어야 되고 맥락도 만들어야 되고 AI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그렇죠. 되니까. AI가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AI에 적절하게 분기도 시켜주고 분산도 시켜주고 합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과치를 나오는 거를 검증한 다음에 네. 그걸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검증된 결과는 보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다시 목적에 다시 올려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네네.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그 시스템화 시키는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워크플로우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보면 AI의
어떤 얘가 환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AI 통제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도 잘 거기에 녹아져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워크플로우 상태에서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세큐리티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네. 일단 그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AI를 엄청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전사 차원에서 AI 쓰겠다부터 해가지고 막 선언하는 데도 있고, 요즘에 뭐 CF 보면은 뭐 자기네들은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험 컨설턴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델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델들이 예전같이 막 약간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렇죠. 네. 뭐 아직도 좀 그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성능들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모델 쓰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서 어떻게 넣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어느 정도 있으면 네. 얘가 언어 기반이니까 네. 언어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의도 이런 걸 파악하는 거를 네. 2, 3년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건 정말 저 놀랍긴 해요. 요즘에 네. 보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회의하면은 막 열심히 메모한 다음에 그것도 다시 타이핑해가지고 보고서 만들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냥 녹음한 다음에 그렇죠. 바로 뭐 젠스파크라든가 맞아요. 클로드가 돌려버리면 거기서 뉘앙스까지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강력하게 주장했단 말이 없었는데 그럼 이거 뉘앙스라든가 어떤 말의 그 순서라든가 어떤 말의 강조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어느 정도 감안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좀씩 놀라긴 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어떻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될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동일한 비슷한 LLM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기초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기초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준이라든가 동일한 용어를 갖다 불러올 때 네. 표준화가 돼 있는 거랑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랑의 성능 차이는 거의 한 1.5배 이상 납니다. 오, 1.5배 이상 나요? 네. 오. 왜냐면 얘가 제대로 못 찾아가니까. 네. 아, 헷갈리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관계는 그래도 많이 잡아오는데요. 의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의미와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에 그런 게 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맵이라고 데이터 맥락 지도라는 보통 뭐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구성을 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빠르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감안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POC를 많이 하시거든요. POC 하신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 전사 확산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멈춘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POC는 사실 제한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성능도 괜찮고 답도 잘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전사 확산을 하는 순간에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야 자체가 어느 기업도 동일한 기업은 없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예요. POC에서 했던 거에 관련된 거, 비슷한 것들은 잘 나오겠죠. 네. 근데 나머지들은 모르는 거죠. 네. 해봐야 하는 거. 네. 그래서 업무, 이따도 아마 그 SAP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국내에서 뭐 공공기관, 민간기관 간에 이런 AI 레디데이터 뭐 프로젝트 같은 거가 있을 때 전사적인 것보다는 특정 부서나 특정 어떤 목적 그런 걸로 일단 하는 것이 많은가요? 예,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과제를 만들어요. 몇 네네. 개에서 몇십 개 만들어서 그 몇십 개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뭐 AI 모델이나 AI 에이전트에 쓸 수 있게 재강화하는 작업을 갖다 하는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락을 갖다 넣기 위해서 온톨로지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찾고 있는데요.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 시장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병목 현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제품화 시켜서 네. 이걸 좀 빨리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지금 욕심을 부리고 네. 있고요. 그런 제품을 만드시는 그런 나중에 나올 그런 솔루션하고 네. 그런 솔루션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도면을 잘 알고 있는 네.
그 도메인 잘 알고 있는 도메인 엑스퍼트 기업 내에 있는 네. 그 사람이 그 만드신 솔루션이랑 같이 이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온톨로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내재화도 되고 더 잘 되고 그렇죠.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처음에 힘들겠지만 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속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아시겠지만은 온톨로지를 해가지고 뭐 그래프DB를 이용해서 온톨로지 만들었다 그러면 예전에 RDBMS 같은 경우에는 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바뀌는 거였지만 그래프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도 같이 바뀝니다. 네. 틀도 같이 바뀌고요. 그럼 이 부분들이 시류에 따라서 아니면 기업 환경에 따라서 많은 거 바뀔 텐데 이거 갖다 반영을 그때그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갖다 과연 그때마다 프로젝트를 할 거냐. 아까 그 PD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도메인 전문가가 내재화시켜서 그 부분을 그때 적시에 맞춰주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 아니면 POC 이걸 했다가 확산하는 경우에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환각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아무리 라그라든가, 그렇죠. 벡터DB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도 하고. 태생적인 LLM의 태생적인 그것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게 시밀러 기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최대한 맞춰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라든가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버넌스가 없어요. 거버넌스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감으로나 경험으로 했던 게 더 빠르고 정확한 거예요. 이런 반발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환각에 대한 것도 전제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용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 바라보는 매출하고 그렇죠. 생산에서 바라보는 네. 매출하고 경영지원에서 바라보는 매출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의미 자체가. 근데 그게 누가 물어보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물어보냐, 어디다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찾아가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업에서 쓰는 다양한 네. 옛날 RDB로 하면 테이블에 있는 그런 칼럼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영어잖아요. 네. 영어인데 우리는 한국말 쓰잖아요. 맞습니다. 한국말 쓴 거 영어로 또 변화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에. 네네네.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글로벌에 대한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거버넌스랑 많이 다릅니다. 사상 자체가. 글로벌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미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테이블 컬럼명 다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글로 물어보고 걔를 그렇지. 찾아가서 어허. 영문에 있는 걸 뒤져서 다시 한글로 답변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명은 다르더라도 컬럼명은 다르더라도 네. 최소 논리적인 한글명은 다 통일시켜 놓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 돼 있겠네, 기업마다. 그죠?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데 주식회사, 네네네. 별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한글과 한글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를 해서 영문까지 다 맞춰놓고 그걸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앞서가는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글로벌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한글만 다 맞춰. 그러면 그거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명은 어차피 시스템으로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건 인정할게. 오케이. 다만 얘가 의미하는 한글은 다 맞춰. 그래서 그렇게 맞춰놨어요. 네. 그럼 여기는 AI 레디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찾아와 그러면 이 매출액이 이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이 저 시스템이 다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글로벌 그 벤더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시장을 못 잡고 있는 이유가 그 부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케이.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국내 벤더들, 국내 기업들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거버넌스 시장의 99%는 다 국산 벤더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 나왔고요. 요게 이제 그거네요. 음. 그 도메인, 그러니까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 하면은 정말 다 잘 나와요, 성능이. 하지만 이게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특성을 타는 순간에 또 기업의 도메인 논리지가 반영돼야 되는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들이라면 점점점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또 부서 간에 뭔가 융합이라든가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면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POC 할 때는 딱 하나만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사 차원, 네. 아니면 이런 공장 차원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SAP에서 이런 걸 했나 보죠? 네, SAP에서 연구한 그 자료를 발췌한 건데요. 어. 그리고 실제로 업무 조건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의미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관계성만 가지고 막 집어와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엉뚱한 걸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더 현장에서는 신뢰를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용자는 의미를 아는데 네. 사실 LLM이 그 기업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 기술적으로 보완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설명이 없으면 없을수록 문제가 생긴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업무, 태스크 자체가 복잡하면 또 이제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핑이 시리얼하게만 쫙 하면 참 좋을 텐데 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는 가다가 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업무가 합쳐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M된 관계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LLM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못 찾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워크플로우를 잘 구성을 해줘야지 이게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는 거 없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LLM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네. 기업에서 기존의 결정론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계속 그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로 역할을 달리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분리시켜가지고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동시에 돌린다거나 워크플로우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다 선행후행 관계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해야 되는데 그게 기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지식들이 약간 편향돼 있어요. 그냥 아는 만큼은 보인다고 아는 거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쪽에서는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비용적인 면도 되게 무시 못합니다. 이 LLM을 쓰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토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토큰에 대한 너무 과다한 토큰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부분도 약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데 토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못 만들었더니 하루치 토큰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야, 이거 좀 최적화해봐. 그래서 그거 갖다 했더니 하루에 한 5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한 20% 이상 절감이 되더라고요. 뭐 더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토큰 절약하려면 뭔가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테이블도 빈 데이터 없는 테이블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네? 많죠. 그런 거도 LLM에 넣어버리면 LLM 그것도 토큰 쓸 거 아니에요? 뭔가 맞습니다. 모르니까 예. 얘네가. 그냥 뭐 다 뒤져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중요하고 잘 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락을 알아야지 그 관계를 갖다가 최소화 좀 거쳐서 갈 거고 최적화된 그 루트를 찾아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시멘틱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결국 동일한 데이터예요. 근데 실제로 보는 뷰에 따라서 아니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옛날에 인간 사용자들끼리는 그래도 좀 저거를 네. 회의를 한다든지 뭔가 뭐 서로 아는 거니까 할 네네. 수 있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뭐 이렇게 영업부서 에이전트, 뭐 재무부서 에이전트마다 또 쓸 거 아닙니까? 네. 걔는 서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준이 그게 아니었어. 요거는 우리 순 매출액이야. 이건 전체 매출액이야. 이건 세금 전이야. 이건 세전 이익이야. 이건 세후 이익이야. 이게 이제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명확하게 안 해주면은 그러네요. 다 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태까지 정형 데이터의 RDBMS 형태로는 의미 추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할 수 있게 일부 소규모로 구성은 가능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한 대 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시스템들이 사일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ERP 메인으로 뭐 SAP라든가 그걸 쓰고 계시지만 그 주변에 또 시스템들 엄청 많잖아요. 뭐 그래서 MES도 엄청 많을 거고 제조 그렇죠. 같은 경우에 뭐 PLM, 뭐 PDM부터 해서 CRM, 뭐 SCM 엄청 많을 건데 그거 갖다 과연 한 패키지에 다 뭐라는 거 쓸 수 있겠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갖다 결국은 융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어렵다. 일단은. 일단 수집하기가 일단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룰도 이게 다 암묵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나만 머릿속에 있는 경험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데이터화해서 표현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 다음 또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델을 쓰냐, 어떤 모델에 어떤 에이전트들을 썼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기업의 다양한 그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회의할 때 네네. 회의할 때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회의하는 그 데이터가 네. 그걸 AI한테 잘 학습시키는 게 되게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 어떤 모 기업에는요. 네. 회의록도 전부 다 그 데이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자문서화 시켜서 그걸 OCR로 읽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엔 바로 변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요. 그 부분을 암묵지를 구성하는 KM 일종의 네네. 그 지식 관리를 하는 지식 베이스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회의 같은 거 그런 회의 같은 거는 AI가 알아들어야지 네네. 의미를 네. 파악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루틴화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다 DB화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준비도 체크 포인트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요게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10가지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 첫 번째, 크게 세 단락입니다. 이게 네. 10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1, 2, 3, 4인데 이 순서로, 이 네. 넘버링 순서로 뭔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묶어서라도. 네네.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오케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할 거냐, 뭘 하고 싶은 거냐, 뭐 매출액을 올리고 싶은 거냐, 수익을 올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특정 제품을 갖다가 뭐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목적을 갖다가 먼저 명확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AI한테 시킬 건 뭐고, 사람이 할 건 뭐고, 오케이. 이거 구분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AI가 판단할 수 있게 맥락을 갖다 구성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이걸 갖다 판단할 거냐. 우리가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익은 다 포기할 거냐. 이익은 적정선을 맞추면서 매출을 최대한 회대할 거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 같은 거? 그렇죠. 맥락들을 갖다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게 정리가 됐으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냐. 이게 DBMS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암묵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이런 데이터들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냐.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니 이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믿을 수 있겠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류가 없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오류가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9%까지는 인정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우리가 검증하는 조건을 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 설명 정보들. 기준이 뭐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런 정보들.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나중에 전체적인 관계와 맥락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모델이 됐던 에이전트가 됐던 활용을 합니다. 활용하면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 갖다 그러면 이걸 다 오픈해도 되냐? 이거는 뭐 C레벨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본부장 레벨에서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건 타팀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아니면 시큐리티 권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특정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임계점이 넘어가는 결과에 대해서만 사람이 검토할 거냐, 이런 어떤 기준. 네. 그 다음에 KPI는 뭘 넣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맥락을 갖다 만들 때 구성을 하겠지만은 저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이건 효과가 있다 없다 라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아, 그러면 그 앵커에서 네. 이런 AI 레이데이터 이런 프로젝트 하실 때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 10가지 네. 이 과정은 다 거치시는 겁니까?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음. 거치기도 하고 이걸 일부는 시스템화 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예전 같은 뭐 10년 전에 그냥 뭐 하드 시스템이다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네요. 그렇죠. 현재 그런 레벨이 다른 거네. 네. 어떻게 보면 컨설팅 영역이 일부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AI 거버넌스의 일부긴 하지만은 AI 거버넌스의 일부를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 맥락 지도하고 맥락 네. 그래프하고 네. 그 메모리 그래프하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 맥락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에이전트가 실행했던 그 기억들, 네.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야지만 실제로 실행을 보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뭐냐면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네,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그 히스토리 위주로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맥락 그래프는 없었고 네네. 그냥 실행했던 네. 플로우나 뭐 그런 거만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프로시저라든지 그죠?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맥락 부분도 포함되지 않겠냐. 이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의미에 대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의미와 관계를 연결하는 어떤 상호작용, 상호관계,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Y하고 뭐 상관관계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네. 파악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구성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그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POC가 성공했다고 전사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POC 성공한 거는 그 특정 부분인 거고 실제로 에이전트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그 에이전트가 원하는 에이전트가 가장 적합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권한이라든가 어떤 그 메모리의 사이즈라든가 이 부분들도 그 관리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거 민감 정보, 네. 개인 정보 유출 네. 이 부분들이 되게 요즘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도 실제로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봐줘야 되고요. 도구 같은 경우에도 외부 도구를 갖다가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그러면 외부 도구를 허용하면은 들어오는 것만 허용할 거냐, 나가는 거는 나갈 거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것들. 저것들도 제가 워크플로우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묻기 위한 거예요. 이걸 흘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앞 단계에서 잘못 이거 갔어요. 그러면 뒤에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잘못되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없이 지금 말씀하신 저런 게 없이 그냥 에이전트를 그냥 막 부서마다 문별로 쓴다는 것은 네. 그건 갬블하는 거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다행히 대기업들은 다 막고 있거든요. 외부 API 못 쓰게 하고 내부적으로 구축해야 내부에 쓸 수 있게 많이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어떤 트렌드라든가 시각적 변화에 대해서는 네.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유입되는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입하는 설비들이 다 달라요. 10년 전에 도입한 설비, 작년에 도입한 설비.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들 능력치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센싱을 하는데 1분 단위로 센싱을 하고 어떤 거는 1초에 10번씩 센싱을 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값을 갖다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기준을 맞춰줘야 되고 스케일, 단위도 맞춰줘야 돼요. 얘는 센티미터인데 얘는 밀리미터예요. 아, 그렇지. 이런 것들도 다 맞춰져서 실제로 나중에 에이전트나 모델이 쓸 수 있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센서 같은 것도 뭐
1초마다, 10초마다 뭐 네. 0.1초마다 네. 각각 다르게 해버리면 네. 에이전트는 어차피 데이터를 볼 때 네. 제조 같은 경우는 시계열 관점으로 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막 이상할 거 아니야. 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계열을 맞춰줘야 돼요. 네. 시계열도 맞춰줘야 되고 단위도 맞춰줘야 되고 당연히 일자도 맞춰줘야겠죠. 야, 그 타임라인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는 AI, 에이전트의 관점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어줄 거냐. 네. 그거네요, 결국. 네, 어떻게 맞습니다. 잘 만드냐가. 네.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준비한 걸 가지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모델에다가 네. 어느 에이전트를 쓸 거냐를 갖다 결정을 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 가지고 판단하고 조치하고 개선하는 네. 그런 형태로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제조라면 네. 이게 업종마다 네. 뭔가 자기네가 지향하는 아까 목적, 네. 그 추구하는 네. 바가 다 다를 것 같은데. 다 그죠? 다르죠. 네. 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네. 기업마다 다 다를 거고요. 네. 특히 공공기관은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뭐 제조업에서 이제 저런 게 나올 거예요. 뭐 수율이 왜 떨어졌냐. 그렇죠. 저거는 공통적일 것 같은데 네. 제조업이라면. 그러면 수율이 왜 떨어졌냐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설비도 봐야 되고 공정도 봐야 되고 작업자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레시피도 봐야 되고 그다음 말씀하신 환경이 이제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 뭐 날씨 아니면 뭐 습도, 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계성은 잡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관계라는 게 이게 연결되는 관계들이 또 있어요. 네. 관계끼리.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게 됐어 안 됐어가 아니고 이 관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끼리의 뭔가 관계. 인과관계라든지. 예. 그런 것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합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거래라든가 시세라든가 뭐 시세를 알고 싶은데 이 부분들도 시점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맞출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또 금융 같은 글로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컴플라이언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큰 그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트도 있겠지만 거기 플러스 타임라인도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또 뭐 시점도 정확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네. 어떤 건 원하고 어떤 건 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룰에 대해서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온 거를 판단하고 승인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구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구축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걸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는 계속 바뀔 테니까요. 그죠? 그렇죠. 데이터도 네. 바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도 바뀔 거예요. 관계의 의미도 바뀌어질 거고. 그렇죠. 관계도 바뀔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도 있고 내부 환경도 있고 조직 개편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사업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영향을 주는 게 유가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공급망. 그렇죠. 유가가 문제가 되면은 제조 단가가 또 올라갈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유즈 케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ROI가 큰 문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우리 기업에서 정말 제일 절실한 게 뭐냐? 이걸 또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게 먼저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거냐? 그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 쓰면 되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건, 암묵지 같은 경우도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서 같은 것도 뭐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그것도 전부 다 뭐 OCR 형태로 한다든가, 그 문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서 요약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기법을 쓰겠죠. 근데 이거 갖다 구성을 할 때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 구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관계 구성 플러스 맥락 구성까지 해야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거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태워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고요. 네. 그 워크플로우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권한에 대한 거, 책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결과치를 내보낼 거예요. 그럼 결과치를 보고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얘는 참조만 할 건지 아니면 이거 갖다가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판단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목적 쪽으로 넘어가서 목적 바로 옆에 있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구성했던 데이터들에 얘를 갖다가 더 얹어가지고 계속 그 사이클을 도는 네. 네. 그런 형태로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클 여기 뭐 장대되어 네. 있는 네. 이 사이클을 일단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구현한 데까지는 보통 그 뭐 전산적인 거 말고 네. 뭐 부서나 아니면 어떤 업무 하나로 한다면 네. 보통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저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뭐 몇 개 업무만 한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네. 좀 업무의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년 안에는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거 처음에 할 때 너무 너무 터프한 것보다는 뭐 그 기업 사람들이 네. 뭔가 내지도 해보고 좀 자기가 체험도 해보는 거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뭔가 너무 센 걸로 처음 시작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단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그 기종, 특정 제품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만 설계부터 생산까지 네. 이렇게 네. 먼저 해보자. 어.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제품을 전 제품 군으로 그 확장을 시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야지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AI도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도 계속 많이 생성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파악하는데 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계속 처음에는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자동화 또 시킬 수가 있겠죠. 또 점점 서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뭐 이런 게 자동화해서 사람이 줄어들고 뭐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럼 그 줄어든 시간은 저렇게 전환해가지고 오케이. 새로운 롤로 한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거나 이게 아니고 하는 일이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AI 데이터 이런 프로젝트나 POC 같은 것들을 주로 지금 국내에서 그 앵코아가 어떤 업종들이 주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골고루인지 뭐. 금융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제조들. 제조. 이제 실물이 보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제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ROI도 딱 측정할 수 있고, 그렇죠. 매주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 아, 공공 쪽은 왜 공공 쪽은 이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되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야근하면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좀 정형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동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암묵지를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공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공공에서는 욕심을 좀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한 방에 다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쉽지 않다. 네. 근데 난 모르겠고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작게 시작을 해서 그렇지.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공공은 단계적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제약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제조 같은 경우는 아까 수율 같은 거 네. 뭐 0. 몇 프로만 하더라도 큰 엄청나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해칭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목표로 하겠네요. 그렇죠. 그 글로벌하고 좀 다르죠. 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이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게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래프DB 쪽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꼭 그래프DB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온톨로지 기반의 맥락을 갖다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 그 그래프DB를 도입해가지고 거기다 적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그래프DB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 그 그래프DB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고 그것다 구축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지속 운영을 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RDBMS는 틀만 제대로 만들면 데이터들이 많아지든 만든 그렇죠. 성능만 조금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프 DB 자체는 재생성이 돼야 돼요. 구조 자체가 바뀌니까. 네. 관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관계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들, 환경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죠. 이상한 결과를 낼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처음에 구축하기도 어렵지만은 이거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또 잘하는 사람이 가서 만들고 빠지고 이게 아니고 도메인을 잘 아는 현업 담당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구성을 하고 네.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 양성을 해주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툴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툴을 갖다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만들고 있고요. 거의 만들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쉽지 않고 사상적으로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 RDBMS 사상에 있다가 그치. 그래프 DB로 넘어가려니까 네. 이게 너무 전환하기가 쉽지 않구나. 저희는 그걸 5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어려워요. 가지고 기술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를 녹이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녹이는 건 저희 같은 IT 업체보다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녹일 수 있게 만들어 주드려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녹일 수 있게. 그렇죠. 좋네요.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툴은 그럼 올해 안에 나오는 겁니까? 예,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5가지 전략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해서 역방향이다. 그게 뭐냐면 목적부터 정해라. 네.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처음에 야 우리 뭘 만들까? 네. 뭐 나오면 그 다음부터 구매 뭐 해야 되지? 뭐 이게 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데이터 막 모아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계를 뽑아내고 의미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하고 시멘팅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르게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뷰로 볼 수 있는 네. 기준이 다른 이런 것들도 자산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 그래프와 에이전트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피드백도 주고 이걸 또 내재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기존에 접근하는 건 데이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목적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데이터를 맞춰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적재 중심이었으면 의미 중심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관계가 먼저 발생될 거고요. 네. 그 관계를 가지고 의미를 또 만들어낼 거고, 관계와 의미 간에 또 관계를 또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90년대 말서부터 국내에서도 뭐 지식 경영 해가지고 KMS 해가지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잘 안 됐죠. 그렇죠. 쉽지 않죠. 안 됐는데 그걸 사람을 위한 KMS였고 네네. 여기 지식 기반은 어떻게 보면 AI를 위한 지식 기반을 맞습니다. 만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사람이 아닌 네. AI를 위한. 네. AI 모델이나 에이전트가 잘 쓸 수 있게. 음. 그래서 이제 의미 기반으로 만들고, 야. 실제 사람은 그냥 여태까지 우리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의 이런 시스템이나 네. 솔루션들이 사람을 위한, 사람 사용자를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네네. 그걸로 구성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는 뭔가 물론 사람 있고 AI를 위한 이런 환경과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이 AI 것으로 많이가 대체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업 환경이 앞으로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정형화 된다 그러면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는 그 답변에 대한 품질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답변은 신뢰도 98%입니다. 네. 이런 정도.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용어, 그 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
이건 문서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 관계된 정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책, 네.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실제로 운영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네. 아까 이제 이런 AI를 위한 이런 데이터나 의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생기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네네. 누군가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도매를 잘 안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그동안 기업에 있는 사람들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라도 네.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지금부터 먼저 이제 툴도 막 나올 거니까 네. 해가지고 먼저 하신 분이 네. 굉장히 앞으로 기업에서도 뭔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예. 어. 그래서 도메인 논리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보험회사 광고 중에 우리는 전부 다 개발자입니다. 아, 네. 그런 예. 광고가 있었어요? 예. 이야.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하면 개발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맥락 그래프라든가 에이전트 이런 구조를 설계해 가지고 추출해서 저장하고 검색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걸 측정을 했으면 분석하고 개선해야 되잖아요. 개선한 거를 또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면은 지금 AI 시대입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은 AI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AI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디까지 쓰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 간의 격차들이 점점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실제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된다. 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AI가 잘 쓸 수 있는. 그렇죠.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AI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준비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이라든가 AI 에이전트가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 그런 데이터 지도, 맥락이 포함된 데이터 맥락 지도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AI 모델이나 에이전트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그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쪽 전문을 했었지만은 AI 레디 데이터도 구성을 하고 AI 레디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걸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모델과 에이전트가 그들 갖다 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 출시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꼭 우리가 애완동물 키울 때 네네. 먹이도 잘 줘야 되고 환경도 잘 꾸며야지 얘가 잘 자라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AI를 잘 키우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해놔야지만 그렇죠. 얘가 무럭무럭 얘가 잘 네. 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네. 하는 게 사실 기업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네네. 이런 프로젝트를 기업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해서 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쵸. 절차도 있고. 네네. 그럼 지금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뭐 AI 레디데이터 이런 걸 체험을 못 해보는 건가, 뭐 안 해보는 건가, 멍하니 있지 마시고 네네. 뭔가 요새 보면 이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나만의 위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뭔가 AI랑 같이 개인적으로 네. 자기만의 뭔가 지식 기반 이런 걸 AI랑 같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네네. 개인적으로 저도 맨날 몇 달 전부터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또 토크를 하면서 이걸 왜냐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아까 내재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더 각광도 받고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순히 데이터 엔지니어링 말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자료를 막 찾다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인지 모르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 막 기억에 의존해서 아니면 네. 막 여러 가지 검색하면서 막 찾았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거꾸로 지금 AI 시대에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걸 구축을 해서 네네. 약간 좀 자연어로 지대하면 비슷한 거 다 뒤져서 가져올 수 있게 네네.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빨리 찾기도 하고 좀 더 기억 안 났던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IT 전공 아닌 영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바이브 코딩 데이터는 있으니까 엑셀로 엑셀 가서 뭐 검색하고 뭐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던지면 해당하는 것만 쫙 뽑아서 나오는 그렇죠. 이것들도 금방금방 만들어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도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아직까지는 LLM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대세이고 그 기반으로 여태까지 AI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도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네. 이름 좀 기억해서 알겠죠? 네. 자, 박세영님께서는 많은 기업이 POC 단계에서는 AI POC 단계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현업 사용률이 낮아진 경우가 많은데 경험하신 실제 운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메인 논리인 것 같아요. 네. POC는 특정 어떤 파트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확산을 한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텐데 거기 그 기업이라든가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튜닝들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요. 그러다 보면 현업 입장에서는 안 맞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네. 이렇게 하니까 현업들이랑 신뢰도가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감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메인 놀리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제 업무 절차든 업무의 성격이든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POC를 할 때, 말씀 POC를 할 때 도메인 알지를 잘 아는 그 기업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특화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걔를 갖다가 확산을 시킨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막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강희님, 데이터 표준화는 데이터 레벨에 대한 표준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관리 방법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행안부하고 그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 K데이터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그 진단에 대한 기준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형 데이터 같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정형이라든가 관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그것도 이제 방법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레인지라든가 아니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갖다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이희주님, 데이터 표준화를 할 때 약어가 아닌 풀네임으로 앞으로는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약어를 메타 시스템 같은 메타 정보를 구성해서 구성하면 될까요? 사실 영미 문화권에서도 풀네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마다 쓰는 게 누군 띄어쓰기도 하고 누구는 뭐 붙여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문자 쓰기도 하고 소문자 쓰기도 하고 섞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설명은 풀네임으로 하지만 그걸 약간 압축을 시켜서 약어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글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한글 기반으로 플레이를 만들고 그 플레이를 가지고 약어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오준배님은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AI 성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는데 AI 관점에서 기존 데이터 품질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마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구축했다 그러면 저는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형뿐만이 아니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데이터 값에 대해서 정형 데이터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AI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뿐만이 아니고 맥락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해서 AI 모델이라든가 에이전트에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영님은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메타데이터를 많이 구축했는데 이런 메타데이터 관리와 현재 AI 레이데이터 관점에 뭔가 차별화되는 뭐 여기서 관점 무엇인지. 저것들은 대부분 따로따로 생각을 하세요. 데이터 거버넌스와 뭐 AI, 데이터와 AI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네. 아니고 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잘 돼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 정보가 되는 표준 정보라든가 그 속성 정보라든가 코드에 대한 값 정보, 코드 관리에 대한 것들 이것들은 바로 AI 모델이나 에이전트에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연결고리가 없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MCP, 그러니까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네네.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표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엔트로픽에서 만든 거이긴 하지만 사실 표준인데 MCP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에 있는 것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걔를 갖다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솔루션을 작년에 새로운 버전 만들 때 아예 전부 다 API 방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은 AI 시대에 데이터를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ETL 같은 거 써가지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구조를 알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그 커스터마이징 비용 들고 개발 비용 들고 그러지 말고 안에 개발자 있으면 네. API 다 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MCP 서버에 꽂을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MCP 서버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하고 에이전트가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요. 조금 그 따로따로 보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잘 제대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구님, AI 에이전트가 여러 시스템과 연계돼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개보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추적 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구현 사례나 고려 중인 방향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아직까지 실제 사례는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뭐 질문 잘 해주신 게 실제로 내년부터 AI 기본법이 발효가 됩니다. 올해 1월 22일 그때 이제 처음 시행이 됐지만은 올해는 지금 그냥 계도 단계예요. 네. 내년부터는 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이터와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 가능한?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페널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미미하고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방법론적으로 온톨로지 기반의 맥락을 구성해야지만 저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사장님, 이렇게 AI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볼 때 데이터 자체의 품질 문제 아니면 업무 지식의 구조와 부족 어느 쪽이 POC 이후 실제 성과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둘 다 문제인데요. 근데 데이터 만약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거의 99%는 업무 지식의 구조와 부족이 이 맞는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도메인 지식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반영해서 그 맥락 관계라든가 관계 정보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되는 거고 데이터 품질 자체는 그 잘못된 수치를 주는 것 뿐이지 성과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이동우님, 데이터에 대한 포맷 고민도 중요할까요? 그거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그 정형 데이터 중심인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형 데이터 아예 없고 그냥 전부 다 오디오 데이터야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야 이런 네. 데가 있을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최부기님은 기존에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에이전트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기존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요. 네.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김인섭님, 그래프 구조를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리나 정제 주기가 따로 뭐 있는지요? 아, 저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기업마다 아니면 기관마다 업무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는 그 현업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일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된다. 좀 심각한 경우에는 네. 어떤 것들은 아, 이거는 월 단위로 갱신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업무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소영님, AI 데이터 레디니스 성숙도를 1에서 5단계로 평가한다면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단계는 어디이고 상위 단계를 도약하기 위한 뭐 핵심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 좀 어려운데요. 성숙 모델을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근데 성숙 모델을 만약에 1에서 5로 봤을 때 저는 느낌상 그냥 1에서 2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1에서 2 사이? 네. 야,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 데이터 쪽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는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럼 얘가 융합이 돼가지고 같이 돼야지만 거기서 관계와 맥락이 나올 건데요.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2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아직 못 미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자, 김형섭님, 앵코아는 AI 관련 주요 사업들 궁금한데요. 발표 내용을 보니까 고객의 AX 적용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들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솔루션들이나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건지 앵코아는? 현재는 지금 기존 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관련된 시스템들에 AI 적용하는 걸 갖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온톨로지를 갖다가 온톨로지 기반의 그래프 DB를 생성하는 그 도구 하나, 온톨로지 엔지니어링 팩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를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메타데이터의 그 적용 메타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비정형 메타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맥락 지도까지 만들어서 제공하는 모델과 에이전트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그 7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이중민님, 데이터 복잡성으로 인해서 LLM이 컨텍스트를 오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이 데이터는 LLM에 바로 투입해도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검증 체크포인트 기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량적으로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투입도 안전하다라는 게 좀 주관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니까 네. 그 이상은 보장한다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윤소영님, 데이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이거는 이제 AI를 많이 도입하기 시작하셨어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데 이걸 할 때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업 담당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현업 담당자가 그 부분을 내재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라보님은 기업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환경에서 벡터 인덱스와 지식 그래프를 어느 주기로 갱신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저 부분은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환경이 어떤 주기냐에 따라서 그 주기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벡터 인덱스나 지식 그래프를 갖다가, 갱신하기 위해서는 현업 전문가 쪽에서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의 현업 전문가의 어떤 할 수 있는 허용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실시간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은 불가능하니까 네. 그 최소한의 그 주기를 갖다 설정해가지고 갱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정말 긴급한 환율이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데가 아니라면은 월 단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걸 갱신하고 하는 것을 네. 상을 하고 본 것을
AI가 네. AI가 할 수는 없을까요? AI가 하는데 인간이 이제 최종 어프로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AI가 그거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네. 그것을 맞아 그걸 해야지 매번 현업 전문가가 매번 저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치. 레코멘드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AI가 다 해버리면 그건 위험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죠? 요새도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바이브 코딩에서.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좀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피드백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그 구루장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름 세 분 기억나시는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 박성구님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희준님, 네. 그다음에 이강희님. 네네. 자, 그 이강희, 이희주, 박 누구요? 박성구님. 네. 이강희, 이희주, 박성구님. 네,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준비한 그냥 홍보드리겠습니다. 박성구, 그다음 이희주, 이강희, 요 세 분입니다. 네. 자, 그렇죠.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지금 2월 달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네. 세 번째에서 이제 AI 레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막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AI 시대에서 AI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가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이제 AI 레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AI 레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융복합한 데이터 맥락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구성을 해줘야지만 AI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앵코아 그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앵코아 치시면 나오니까 앵코아 유튜브 채널에 김수영 국장님 지금까지 한 것들 영상들 있으니까 앵코아 유튜브 채널 같은 거에서 그동안 혹시 1회차, 2회차 못 봐신 분들은 앵코아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주말이니까 또 이제 감성 잘 충전하셔가지고 주말에 감성 잘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매일 또 방송 있으니까 또 다양한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